안녕하세요. 2025년 아마노 경제적 지원제도 강의를 맡게 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백주현이라고 합니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회적 요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요. 치료를 하면서 신체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 과정이다 보니까 불안감과 불확실성, 우울감 등이 동반되기도 하고 또 이전이랑은 삶의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적응하는 것도 인내와 의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치료 과정이 삶 전체를 뒤흔드는 복합적인 경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를 만나는 환자와 가족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긴 하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료 일정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중단되기도 하고 또 암치료 과정이 좀 장기화되면서 근로활동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치료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국가의 여러 지원 제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암치료 과정에서 도움될 만한 경제적 지원 제도가 무엇이 있을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의료비와 생계비를 포함하여 경제적인 지원 제도, 나라에서 하는 지원 제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하시는 걱정이 저 간병인이 없어요 라든지 아니면 유료 간병인을 모셨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하셔서 돌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주 하시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제도는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꼭 짚어야 할 중요한 제도인데요. 암 환자분이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암으로 확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연령, 소득, 암 종류에 관계없이 이 산정특례 등록이 되게 되시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입원이나 외래 치료를 받았을 때 내가 한 20-30% 정도 내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는 건데 암 환자 산정특례에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5%만 내고 나머지 95%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진료과랑 관계는 없이 내가 암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게 확인만 되면 대부분 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확진이 되면 의사 선생님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써주시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의료진한테 내가 그 등록된 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등록되게 되면 등록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 혜택을 보는 거고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내가 5년이 끝났는데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럼 혜택을 더 볼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재등록을 해야 되는 시점에 내 몸에 잔존암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전이가 됐다 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의학적인 소견상 몸에 암이 남아있어서 암 치료를 더 해야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하고 재등록이 되면 추가 5년 이렇게 또 갱신되는 개념으로 5년을 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은 보험이 되는 치료에 있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보더라도 비급여 항암제를 써야 된다고 들었어요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사실상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원 제도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5년 동안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본인 부담 상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 제도는 내가 1년 동안 본인이 낸 건강보험 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 공단에서 환자분한테 다시 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각자 정해지는 상한액이 다 다르다. 이게 중요한데요. 내 소득이 1분위, 2, 3분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분위까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소득이 지금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서 1분위에 해당된다. 근데 상한액이 87만 원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내가 냈다
하면은 공단에서 보시고 다음에 환자분한테 이제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만약에 금액이 너무 이제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자동으로 환자한테 안 받게끔 계산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후급여도 대체적으로는 여기 환자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환급했다라고 하고 미리 안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다가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되는 항목에 있어서 내가 낸 초과금을 돌려받는 거지 비급여, 뭐 예를 들면은 선별급여, 전액본인 부담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돼. 이거는 그냥 100%다 내가 내고 끝나는 거고,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산정특례제도 이런 거는 보험이 되는 항목에 있어서만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가지 산정특례제도라든지 본인 부담 상한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 금액이 많이 초과됐거나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다 혜택을 보시는 건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해당이 되면은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거라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보건소에서 소아암 환자랑 성인 암 환자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운영하고 있고요.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소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 만 18세 미만의 소아가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놨어요. 만 18세 미만의 소아가 여기 이제 보건소에서 정해놓은 암 진단, 대체적으로 암은 다 되고 혹시 일부 D코드, 제자리 암종 중에서도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득재산 기준이 보건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올해 17세 되는 청소년인데 암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건소에서 만약에 엄마, 아빠, 아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정해놓은 소득 기준이 대략 60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 소득보다 우리 가구의 소득이 이하이다. 그러고 재산은 4억 4천으로 해놨네요. 부채 같은 거 뺐더니 재산이 대략 이쪽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청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했을 때 소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이제 백혈병 쪽이라든지 아니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됐다 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점은 아이가 만 18세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1년에 2천만 원 한도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치료받고 있어요, 또는 주변에 내가 아는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꼭 보건소에서 하는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요거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소아보다는 지원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에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지원 제도가 혼합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몇 년 전부터 다 없어지고, 이제 나라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 만약에 내가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로 되어 있다라든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또는 차상위이면서 암을 진단받았다라고 하면은 보험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 상관없이 300만 원 한도로 연속적으로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300만 원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년에 300, 내후년에 300 이렇게 연속으로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아, 성인 다 모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제 암과 관련된 치료비는 다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지금 차상위로 등록이 돼 있고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신청하면 바로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고, 이걸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오늘 뭐 항암 치료를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10만 원을 냈다 하면은 그 10만 원을 낸 영수증을 보건소에다 제출하면 300만 원이 넘기 전까지 내가 낸 금액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낸 영수증을 잘 모았다가 이제 보건소에다가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내가 먼저 다 영수증을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갖고 있다가 보건소에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이제 내가 먼저 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면은 수술 같은 거는 비용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기가 많이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다가 지급보증 제도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보증 제도는 뭐냐면, 내가 먼저 내기 어려우니까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내가 안 내고 갈 수 있게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먼저 납부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시라면 꼭 지급보증 제도도 알고 계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항목인데, 다 암과 관련된 비용은 거진 다 됩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비라든지 암 진단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 그리고 암과 관련돼서 합병증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치료비도 지원하겠다는 거고, 전이된 암이나 재발된 암 치료비, 그리고 혹시라도 약제비를 쓴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라고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긴급복지,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갑작스럽게 수술이 결정되거나 예상치 못하게 입원해서 중한 질병 때문에 입원해서 비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나라에다가 이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걸 신청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청했을 때는 이제 단 일회성입니다. 이거는 보건소는 이제 연속적으로 암 환자한테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액도 조금 크고 3년 동안 지원하고 이런 이제 차별성이 있는데, 요 긴급복지 지원은 말 그대로 그 위기 상황에만 딱 일시적으로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수술 같은 경우에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300만 원 정도 이제 한 번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면 좋겠지만, 이게 재원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딱 소득, 금융재산, 자기네들이 이제 정해놓은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고 정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나랑 배우자 둘이서 살고 있다 하면은 2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300 정도로 써 있네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의 소득보다는 적어야 되고, 만약에 대도시에 산다 뭐 하면은 이제 재산이 4억 이제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재산 뭐 예를 들면은 뭐 예금저축액 같은 거를 얘기하시는데, 금융재산이 대략 뭐 990만 원 이렇게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수별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이 세 가지의 이제 그 기준에 요건이 해당이 되면은 이 긴급지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일회성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수술이 결정 나 있는데 보건소 신청은 보니까 아주 저소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지금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긴급지원 사업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 내가 의료급여나 차상위 환자다라고 하더라도 보건소 지원금을 다 썼거나 아니면 현재 암이 확진되지 않아서 보건소 신청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볼 수가 있어서 잘 알고 계셨다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사실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긴급 지원 사업이고,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서울형 긴급 지원이라고 해서 서울 사람들만 이제 지원하겠다 하고 또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 중인 사람이 국가랑 요건은 똑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갑자기 발생한 치료비가 있어서 위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치료비를 신청해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지원 제도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요 아까랑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건 또 서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있는 거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를 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390만 원의 소득보다는 넘지 않아야 되고, 재산이 4억 이하여야 되고,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 요건이 다 갖춰져야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알고 계셨다가 혹시 서울 거주 중이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경기도형 긴급 지원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경기도 사람만 지원하겠다 하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똑같은 이제 요건인데 경기도는 약간 이제 커서 그런지 조금 더 지원하는 항목이 세부적으로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내가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내가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
대해서 대비하기가 많이 어렵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지원 제도랑 똑같이 수술비랑 입원비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다른 점은 항암 치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비는 만약에 항암을 진행하고 있다 하면은 100만 원 이내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항목이 있고, 제일 사실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는 간병비 지원 항목도 있습니다. 간병비도 300만 원 이내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항목으로 3가지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 중에 이제 암 수술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입원했을 때 이제 요 경기도형 긴급지원 사업을 신청하셨었고 결정이 되셔서 이제 수술하러 입원하셨잖아요. 입원했을 때 수술비가 한 200 정도 나오셨었는데 그 200만 원을 전액 다 경기도형 긴급지원에서 지원을 받으셨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는데 간병비가 하루에 한 13만 원, 뭐 14만 원 이러시거든요. 그럼 거의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간병비도 이 경기도형 긴급지원에서 결정이 나 있으셔가지고 간병비도 100만 원 돈 전액 다 지원을 받으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은 우리는 가족이 간병을 할 건데 가족한테 좀 받을 수는 없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내 지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데 어떻게 지인이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순 없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는 어렵고요. 이제 간병인 업체에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해서 쓰신 그 간병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경기도에서 직접 그 간병인 업체에다가 그 비용을 지급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요 3가지 요건이 또 다 부합돼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신 거니까 요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알고 계셨다가 내가 갑작스럽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다 하는 경우에는 이 긴급지원 사업을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국가긴급, 처음에 이제 의료비 300만 원 지원받는 거,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서울형 긴급지원, 마지막에 설명드린 경기도형 긴급지원, 요 3가지는 다 사업 이름이 긴급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이제 내가 위기 상황이다, 내가 긴급한 상황에 있다라는 게 증빙이 돼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의료기관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거는 여기 이제 가, 나, 다라 쭉 있는데 나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빙하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주로 이제 신청할 때 여기 지자체에서 진단서를 내게끔 하시는데, 진단서에 긴급한 사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받아오세요 라고 안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긴급한 사유로 입원 치료 중이다 라는 거를 써주시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응급실을 경유해서 긴급하게 입원했다라든지 지금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할 예정이다라든지 그런 사유를 조금 진단서에다가 명확하게 이제 좀 자세하게 기재를 하시면 신청해서 요 지원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걸 좀 한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재난의료비 지원 사업은 요새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설명드리는 제도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지원 제도인데,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산정특례 같은 이제 제도가 있어서, 왜 보험되는 항목은 산정특례 제도 이런 데서 커버가 많이 되잖아요. 내가 5%만 내고 나머지 95%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형식이라서 이런 산정특례에서 이런 급여 항목은 많이 커버가 되니까, 이 재난의료비 지원 사업은 우리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줄게 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비급여 항목을 일부 조금 한 50%, 60% 이렇게 비율적으로 계산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이고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할게 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분들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또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소득이랑 재산이 그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요게 조금 복잡한 게, 우리 집이 내는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등본에 내가 환자랑 배우자 두 분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서 살고 있는데 두 분이 같이 건강보험료를 묶어서 직장 가입자로 뭐 얼마 낸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환자분들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신청했을 때 지원받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집이 기초생활수급자다라고 하면은 치료비가 80만 원만 초과됐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요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신청을 하면, 만약 내가 낸 돈이 다 비급여다 그러면은 그 80만 원의 80%까지 돌려주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중위소득 한 50% 정도 되는 가구예요 라고 하면은, 여기는 또 1인 가구다 하면은 금액이 120만 원 초과됐을 때 신청 가능해요 라는 요건이 붙고, 우리는 좀 가구원이 많아요 라고 하면은 160만 원 초과됐을 때 신청해라 이런 기준이 붙거든요. 그랬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70%까지 돌려준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금 소득이 많이 잡혀서 건강보험료를 좀 많이 내요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준 중위소득 100%가 초과되고 200% 이하 요 구간에 해당되실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딱 정해지지 않고 본인 부담 이제 의료비 총액이 이 연소득의 20%가 초과됐을 때 신청해라 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개별 심사도 할 거야 라는 요건이 붙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낸 비급여 부분 있잖아요. 그 비급여 부분에서 절반 정도 돌려줄게 라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요건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이 비율도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한 1년치 이 비용을 이제 합산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진료, 왜 항암 치료 같은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차례 하잖아요. 여러 차례 한 비용을 같이 이제 다 모았다가 합산을 해서 마지막 진료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는 서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들어가면은 그 합산한 금액을 공단에서 쭉 보시고, 자기네들이 지원해주는 항목, 뭐 예를 들면은 보험 적용 안 되는 항목들 있잖아요. 비급여, 그리고 뭐 선별급여, 예비급여, 좀 이름이 어려운데 이제 보험이 적용 안 되는 항목들을 쏙쏙 빼가지고 거기에서 뭐 50% 지원할 건지, 60% 지원할 건지, 70% 지원할 건지 뭐 이렇게 계산을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환자분한테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제도를 요새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가 내가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 비급여 부분에 대한 치료도 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 보시면은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 부담금 중에서는 여기가 산정특례 해당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일부 또 안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2인실, 3인실 비용이라든지 선별급여, 예비급여 이런 부분은 이제 완전하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할 거야 라는 거고, 전액 본인 부담금도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이고, 비급여도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이야. 그래서 영수증 보게 되시면 본인 부담금 중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렇게 이 금액을 더해서 여기에서 몇 프로 지원할 건지 계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용이 좀 나온 치료들이 있다 하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비 지원 제도는 여기까지고요. 지금은 이 부분 이제 생계비 지원 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랑 이름은 똑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 뭐 서울형 긴급, 경기도형 긴급 이런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의료비 지원 항목에 대한 거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 중에서도 의료비 이외에도 생계비라든지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데 교육비 같은 게 마련이 좀 어렵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면서 주 소득자의 소득이 끊기고 가족들의 생계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요 주민센터 통해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급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근로활동에 복귀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근로활동 복귀가 어려우실 가능성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긴급복지 지원의 생계비 지원이 끝났다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멈추지 마시고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쪽, 기초생활수급자 쪽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 생활비 지원, 그리고 암 치료에 필요한 의료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의료비를 지원받는 형태고요.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거의 다 전액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부분, 그리고 주거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비 이런 지원 제도를 좀 받을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소득이 좀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 통해서 꼭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신청이 어렵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돌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라고, 요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제 누군가한테 내가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24시간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간병해주고 이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상 너무 어렵잖아요. 가족들도 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크게 이제 하는 제도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이건 말 그대로 노인분들,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근데 이제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다. 예를 들면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파킨슨, 뭐 치매 이런 진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제 요건이 그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이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청하게 되시면은 공단에서 이제 심사평가하시는 분이 집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환자분이 어느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암 진단이랑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나이 요건도 맞았지만 암 치료를 하면서 기력도 많이 없어졌고 암 진단받은 지 6개월도 넘었는데 사실상 좀 너무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보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이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정말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시고 거의 누워 계신다면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조금 이제 누가 도와주면 된다 하면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이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나라에서 지원받으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시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다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있는다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일정 시간 조금 도와드리는 거, 케어해드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셨다가 꼭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다가 상담해 보시고 신청 필요하시면 신청 절차를 꼭 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최근에 시작된 지원 사업인데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이제 65세가 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65세가 넘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제도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65세가 안 넘었는데 내가 이런 질병이라든지 뭐 부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유 때문에 혼자서 조금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19세에서 64세에 해당되고 어떤 질병, 이 돌봄의 필요성이라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치료 중이라서 이 진단을 받았다라는 진단서 같은 것들로 이제 이런 필요성이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서비스를 이제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했을 때 제가 돌봄,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집에 있을 때 와가지고 뭐 식사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본 거는 특화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오늘 예를 들면 방사선 치료를 하러 가는 날인데 혼자서 가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을 땐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지원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혼자서 하기엔 좀 버겁다 했을 때는 요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한지 관할 주민센터 통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있어요. 이 가족 돌봄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막 대학교 입학한 20살 이제 청년인데 저희 뭐 엄마가 암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거의 뭐 매일매일 24시간 거의 돌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이 사실 일상생활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우리 엄마 좀 돌봐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받는 시간 동안에는 이 청년이 나가서 학교도 다닐 수가 있고, 뭐 필요할 경우 친구도 만날 수가 있고, 뭐 내가 자격증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일상생활을 좀 유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가족 돌봄 청년, 내가 이제 13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청년인데 우리 이제 등본상 같이 있는 가족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어서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는 매일 이제 방사선 치료하러 오는 엄마를 항상 같이 이제 손잡고 와주시는 따님이 있으셨는데 정말 뭐 학교도 빠지시고 뭐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시고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사실 이런 지원제도 병원 동행 서비스 이렇게 커버가 되는 날에는 본인의 또 삶을 사실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 많이 되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완전히 다 무료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돌봄을 지원해주는 국가에서 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을 꼭 해보시고 금액적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이다라고 하면 기본 서비스는 면제되고 나머지는 뭐 10%만 내고 더 초과된다 하면 20%가 내가 내고 금액이 뭐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로 우리는 사실 소득이 좀 잡혀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100%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 인터넷으로 찾으셔도 있으실 것 같고 요거 조금 화면을 크게 해서 보셔도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돌봄 서비스로는 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이렇게 이제 기타 돌봄 서비스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좀 대체적으로 가능하고 저소득층이라고 인정이 되신 분들만 활용이 가능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서울에서도 따로 또 서울시 돌봄 SOS 센터라고 해가지고 돌봄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도움 많이 된다고 하시는 것들은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조금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서 병원을 거리가 좀 먼데 혼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병원이 사실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러고 있어 혼자서 어떤 수납하고 약 받고 이러는 게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그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라는 것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러고 반대로 또 병원에서 집으로 가실 때 내가 이제 수술 직후에 만약에 집으로 갔는데 한 며칠 동안에는 혼자서 밥 챙기기도 어려울 것 같고 가사 활동도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또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라고 해서 집으로 가서 도와주겠다 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거주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고 내가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꼭 이런 지원 제도들을 하나씩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경기도에서 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라고 해서 65세 넘었는데 내가 혼자서 조금 이제 지내기가 어려워서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인을 썼다 그러면은 간병비를 120만 원 이내에 지원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올해 생겼어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 지원 제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관심 갖고 찾으시면은 도움될 만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요거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될지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혼자서 찾기는 어려우시니까 병원 안에 사회복지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회복지팀에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관할 주민센터 쪽에서 나 이런 제도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활용할 만한 게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장애 등급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건데 장애 등급 쪽은 사실 이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이 진단만으로는 사실 그 장애 등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뭐 대장암을 진단받았는데 내가 장로 수술을 했다. 장로 수술을 하신 분들은 장루장애 쪽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요건에 맞는 이제 그 장애 종류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또 내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 하면 그 폐암 진단만으로는 장애 등록을 신청하실 수는 없는데 장애 종류 중에 호흡기 장애가 있어요. 근데 내가 폐암 치료를 이제 보다 보니 이제 호흡기 쪽에 일상생활에 제한이 될 만한 이제 현저히 제한이 될 만한 아니면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뭐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호흡기 장애 쪽에 또 신청해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암 진단만으로는 어렵지만 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후유증이라든지 뭐 영구 손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담당 주치 선생님한테 나 장애 등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장애가 등록됐다라고 한다면 활동지원사라고 해서 요 이제 집으로 찾아오셔서 활동하는 걸 도움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요 마지막으로는 교통약자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여기에 넣은 이유는 이제 내가 장애 등록이 안 돼 있는데 혹시라도 암 진단 치료 과정에서 내가 지금 현재 휠체어를 탈 정도로 신체적인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록이 안 돼 있다 한다면 요 분들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내가 이제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일시적인 이동 제한이 있다라는 이제 주치의의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는 요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병원에 꼭 와야 되는 날인데 휠체어를 타고 막 택시를 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와줄 가족도 없다 할 때는 그 진단서를 미리 발부를 받으셔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제 비급여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막막해요. 비용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는 제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일 많이 활용하시고 계셔서 이 사업 꼭 확인해 보셔서 비용을 다 합산해서 공단에 신청해 볼 수 있을지, 신청했을 때 얼마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지 공단에다가 직접 문의해 보시고 상담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재난의료비 이런 거 지원 사업 다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민간 재단 쪽도 또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영상 보고 계시는 한국혈액암협회 쪽도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비 지원 사업도 굉장히 활발히 해주시는데, 다른 이제 여러 단체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는 지원 단체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 있는 사회복지팀이랑 꼭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리고요. 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참 그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암 치료 과정은. 그래서 때로는 뭐 가족분들 그리고 주변인들의 도움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의 지원 제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